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또 한 차례 의구심을 좀 유발하면서 흔들릴 뻔했는데 물론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 지역은행과 관련된 우려를 딛고 주말에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 어떻게 보세요? 다 끝난 건가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은행 부실 사태 우려에도 이번 사태가 결국 사실 개별 기업 이슈에 국한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결국 이제 위험 선호 심리 회복으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에 트럼프가 재차 2주 내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이제 재차 점증된 점이 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두 가지군요. 지역은행 리스크. 근데 이게 끝났다고 얘기하진 않던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도 이러한 이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한 번 나오면 이제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잠재적인 신용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다만 사실 최근에 이제 대형은행 건전성 지표나 이제 연준의 이제 정책적 대응 여력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게 사실 추가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나 이제 엄청난 신용 리스크로 이제 번질 위험에 대한 조짐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조금 밑단에서의 조금 부실 사태 우려들이 조금 잡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증시에 많이 반영할 구간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물밑에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허리폰 부총리 만난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재차 이제 휴전 협상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마침 날짜가 11월 1일 딱 직전이라서 네,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상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중 간 이제 패권 경쟁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제 관세 관련 우려가 결국에는 완화가 되고 다시 반등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겪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유화적인 발언을 내비치면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보다 더 약간 유한 스탠스를 계속 이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가운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도 중간 선거를 조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러한 관세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힐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 중국 이제 부총리가 이제 무역 회담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지난 4월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을 살펴보더라도 그 베센트 장관이랑 이제 허 부총리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노이즈가 조금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월 말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양국 간 협상이 좀 유의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어요. 지역은행 리스크라든지 미중 간의 관세 우려라든지 시장이 버블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조금씩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번엔 좀 끝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러우 전쟁 종전이 더 약간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랑 이제 푸틴 대통령이 8월 이후 이제 2달 만에 헝가리에서 이제 2주 내로 러우 종전을 논의할 이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이제 합의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2025년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지속적으로 종전 협상 움직임이 조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관련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제 나토 가입 등 좀 양측의 이제 상이한 요구 사항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협상 단계로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뭐 뉴스플로우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조금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까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다. 참 전쟁이라는 게 시작하기도 좀 놀라웠지만 끝내는 것도 이제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려들을 딛고 그래도 주식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왜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할까요? 심수빈 연구원과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뭐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저 11만 달러 밑에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계속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정도면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건데 왜냐면 저는 사실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났을 때 그 이제 가격이 변화하면 이제 저는 좀 알림을 받거든요. 받을 때 저도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 눈을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잠이 덜 깬 건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사실 그래 저는 좀 잘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물론 저희가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나왔던 이제 가격이 워낙 막 한 12만 뭐 이렇게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올해 연내 차트만 놓고 그냥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나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숫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이거는 그냥 꺾임없이 간다라는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이제 자료 같은 거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4월에 맨 처음에 상호관세 얘기했을 때 사실 8만 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를 생각해보면 사실 주가가 빠졌던 것만큼 그냥 비트코인 가격도 좀 되돌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도 뭐 ETF 쪽에서 워낙 자금 유출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다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4월에 이제 상호관세 연기하면서부터는 최악은 지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결국 의문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상승을 좀 되돌렸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번 역대급 청산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여파가 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실 청산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이 워낙 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청산 규모가 역대급이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포지션들이 많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려 있었다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만약에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금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뭐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또 바닥을 잡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올라가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고 또 신고가를 기대해보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우선은 사실 변수가 좀 많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저희 이성은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 연은 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호재가 여기까지 안 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전에 SVB 사태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서클의 이제 디패깅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 지역 연은 사태가 영향을 줬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충분히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 중첩적으로 깔리면서 사실 투자 심리 회복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뭐 연준의 금리 인하를 대응한다던가 아니면 뭐 QT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도 충분히 좀 뭐 뭔가 상승의 기운이 다시 좀 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조금 덜 올라온다고 해서 막 이제부터 막 조정이 계속될 것이다라기보다는 분위기 개선되면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보고 계신 거고. 네.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선택지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일까요? 네, 저는 사실 그쪽으로 계속 무게를 두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왜 올랐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뭔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을 갖고 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전통금융권이 여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통 금융권에서 접근하는 가상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 지금 당장으로서는 자산으로 편입이 인정받은 가상자산으로 좀 국한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결국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거 외에 조금 더 어떤 게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게 그냥 가상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전통금융자산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 하나가 꼭 같이 꼈습니다. ETF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지금 뭐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알트코인 ETF 얘기가 지금 좀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뭔가 알트코인 ETF가 나오고 그 ETF의 기초 자산으로 잡힌 가상 자산이 뭔가 재무 전략 관련한 뭐 그런 이제 편입 자산으로 포함이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진정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알트코인 쪽에서도 가격 차별화는 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사실 뭔가 변동폭이 워낙 큰 알트코인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창 좋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왜 올라왔는지 그 내러티브가 다시 살아난다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 코인 받고 이제 국내 증시 뭐 요즘에는 진짜 빼놓을 수 없고 오히려 국내 증시가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은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만 3,70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고점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일단 상방은 계속 열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질 만한 이슈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100단위 자리가 하루마다 이제 계속 바뀌면서 300, 400, 500, 600, 700 막 이렇게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3,800선까지 이제 진입을 앞둔 상태인데 지난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사실 주요 증시와 대비를 해보더라도 코스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사실 IT 중심의 이제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이제 뭐 정책 기대감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 확장에 기반한 게 아니라 3분기랑 4분기 들어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IT 업종의 실적 개선세에 기반한 상승세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코스피의 상방은 이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전망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거의 0.1%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연말까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금 업종을 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업종이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기반한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그 실적 전망치 다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더 가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거의 국내 코스피 실적 전망 상승분의 대부분이 사실 반도체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 중심의 이제 실적 전망이 조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건 뭐 이제 국내 증시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그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뭐 IT,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이고 지난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보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뭐 TSMC라든지 ASML 같이 뭐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AI발 호재도 계속 이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뭐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과 더불어 AI발 호재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한다면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랠리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에 뭐 악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사실 다 반도체가 똑같거든요. 반도체에 악재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호재만 정말 많아 보이는 그런 현상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아직까지는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최근에 지난주에 특히 강세를 드러냈던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 초반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그렇죠. 인해서 자동차, 특히 대형 자동차주가 이제 오랜만에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주 후반에는 또 2차 전지가 좀 급반등을 하면서 좀 소외주가 강세를 연출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내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걸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주가 사실 길게 보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주가 부담이 노출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 자금도 대형주 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외주로 조금 온기가 확산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자동차랑 2차 전지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사실 실적 전망이 상향되기에는 아직 한미 관세 협상이 뭐 완전히 이제 타결된 것도 아니고, 그쵸. 2차 전지 실적 전망치가 사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주 중심의 트레이딩 접근,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된 이제 테마주 중심의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고, 혹시 연구원님께서 또 보고 계시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있지만, 네.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4중 전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이제 5개년 계획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인데,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4.7%로 당국의 이제 목표치인 5%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경제 하방 압력이 조금 노출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번 4중전에서 좀 당국의 대규모 추가적인 부양책이 좀 제시될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를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어떠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최근에 사실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중국 소비주 얘기가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사실 매크로 이벤트 측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셧다운으로 지연된 CPI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단에서는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 기업 실적 단에서는 이제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넷플릭스, 테슬라, 그리고 인텔과 같은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기아, 이제 하나금융지주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CPI랑 기업 실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네요, 이번 주는.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가운데 조금 미뤄졌던 CPI까지 이 숙제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귀찮은 숙제가 될지 아니면 기분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이번 주에도 한번 조심스럽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